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방송 토론 같은 경우에도 좀 나가서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제 입장, 그리고 지금도 제 입장은 만약에 혐의가 있었다면, 또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는 몇 가지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 수사의 잘못된 점을 한번 지적을 해보고, 나아가 검찰이 과연 어떻게 검찰을 개혁을 해야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그 발표라든지 또는 뒤에 있는 그 많은 어떤 발표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간단하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08년 7월부터 국세청, 그러니까 그 박연차 회장의 기업이 있는 쪽 국세청이 아니라 본청에서 직접 그 특수팀을 파견해가지고 세무조사를 착수했고요.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다가 2008년 12월 4일 날 노건평 씨가 구속이 되고, 또 2009년 3월 14일 날 대검 중수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연차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그때 2009년 4월 30일 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었고, 소환된 이후에 약 20일이 넘도록 검찰이 뚜렷하게 향후 수사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언론 보도라든지 의혹 보도 이런 것들만 난무했던 시간이 흘렀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서 처음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특이성, 또 특이성들을 좀 짚어보면, 상당히 그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 이것은 한나라당 박기태 대표가 지적을 할 정도였고, 한나라당 박기태 대표가 이렇게 하는 수사는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정도입니다. 박기태 대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한나라당 대표가 아니라 검찰에서 약 23년간 일을 했었던 검찰 수사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이 보시기에도 이번 수사는 상당히 좀 특이하게 언론 브리핑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자주 이루어졌다. 스포츠 중계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자주 언론 브리핑이 이루어졌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 자신으로서는 자신의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한 재판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 같은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간에 걸친 아주 치밀한 주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방의 어떤 국세청이 아닌 서울의 본청에서 파견한 세무조사팀에 의해서 특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처음부터 뭔가 박연차 회장이 아니라 그 주변, 특히 뭔가 노리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차분차분하게 그 주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치밀함을 수반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변에서부터 수사를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역시 이로 인해서 노 전 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많은 주변인들이 다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했던 부분인데요. 수사 대상을 일찌감치 제한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박연차 회장을 수사하면서 뜻하지 않게 현신일 회장과 또 현 정부의 인사를 연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서둘러 수사 대상은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대상 로비로 국한하겠다. 대선 자금이나 이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로비 대상이 이상대 의원이나 이런 쪽은 실패한 로비이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수사 대상을 서둘러 제한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사 대상을 제한하는 모습에서 이 수사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수사가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받게 됐었고요. 수사가 이루어진 뒤에도 국정원의 개입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이 수사가 정말 깨끗하고 또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치 노림수에 의해 편향된 수사라는 의혹을 받기 충분한 어떤 여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의 언론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들 중에 뭐 간첩 혐의를 받는다거나 이러면 바로 그날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 보도가 됐었죠.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가지고 여러 차례 시민단체들에서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근데 뭐 피의사실 공표죄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처벌된 사례가 전무하다고 하더군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한겨레 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으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1, 2위로 꼽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편파적 수사의 한 태양이기도 하고 또 언론의 보도와도 관련성 있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국민들은 특히 중요한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라든지 수사의 진행 경과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특히 중요한 범죄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그와 유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죠. 이는 곧 알려지는 그렇지만 이렇게 알 권리라든지 언론의 자유와 관련이 있지만 또 반면에 알려지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인물들에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 권리하고 사생활의 비밀 자유라는 이런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이익을 형량하게 되는데 그런 형량의 기준으로 뭐 공적 인물 이론이다, 기본권 포기 이론이다 이런 것들 가지고 형량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인 중에서도 상당한 공인이었고 그래서 어떤 자신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려면은 그 영역이 상당히 축소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헌법 27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하면은 법원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록 혐의가 있더라도 무죄로 추정돼야 되고 그래서 범죄의 혐의 사실이 함부로 공표돼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헌법 원칙이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형법 제126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하게 될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같은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리 등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엄수해야 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뭐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 권리라든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대법원의 경우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다 유죄가 되는 건 아니고 발표하는 사안이 국민의 어떤 정치적 관심 대상이 돼야 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권한을 가진 자가 공식의 절차를 따라 발표하는 경우 유죄를 속단하게 하는 표현이나 추측,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좀 피하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발표는 위법성을 조각해서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경우에는 검찰이 좀 수시로 언론을 상대로 해서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시로 언론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알렸고 또 특히 특정 범죄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들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자신이 알린 게 아니다. 뭐 빨대를 대고 있는 언론, 뭐 빨대 같은 언론에서 뭐 한 거다.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검찰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의사실 공포는 제가 보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위법성이 좀 조각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구체적인 위법성의 판단은 뭐 저의 역할도 아닌 것 같고 이번 토론의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조건 다 처벌하고 엄벌해야 되냐, 피의사실 공표는 무조건 금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번 뭐 이를 계기로 저한테 뭐 언론사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 처벌돼야 되는 게 맞냐고 막 물어봐서 제 입장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것 같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기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사실 검찰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정치적 수사를 일찍 은폐하고 덮는 것,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언론들이 그 내부 어떤 그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알리고 국민의 여론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검찰이나 경찰을 견제하고 수사를 하게끔 만들었던 것도 강하지 않냐, 그런 것도 많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단죄만으로 과연 이것이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명확한 좀 가이드라인을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벗어나서 또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려면은 또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선 검찰 권력의 개혁, 검찰에 대한 개혁, 이런 것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권력 실로 막강합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권,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권리, 또 심지어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권리까지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은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이 또 권력에 지난 정권, 예전 정권 때는 보면 권력에 많이 예속이 있었고, 그래서 권력의 하수인이냐, 권력의 신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핵심적 방향이, 권력의 영향으로부터의 검찰의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한다든지,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든지,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한다든지,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일정 정도의 개혁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03년 초에 검사와의 대화라든지 2005년 10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싸고 나타난 일련의 사태를 보면 단순히 검찰개혁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검찰 자체가 자체 권력화하는 현상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좀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검찰을 대상으로 한 개혁의 칼날조차도 이것은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했었고, 그 결과 전 정권 때, 즉 노무현 정권 때 큰 검찰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에 대한 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과 아울러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정권 때는 첫 번째 개혁 방향, 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전 정권이 검찰 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자신의 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제도적이진 않지만 확보가 됐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민주적인 통제라는 부분은 제도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런 상태에서 현 정권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제 현 정권에서는 검찰 권력을 자신의 칼로 다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거기다 덧붙여서 민주적인 통제는 예전부터 안 되었으니까 계속 민주적 통제는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재탄생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해 4월 21일 법의 날을 맞아서 법률신문에서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즉 변호사들과 법학 교수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법치주의를 계속 외쳤고 법치주의를 계속 주장했는데 과연 법치주의가 확립됐냐라고 질문했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검찰의 독립성이 그럼 더 보장이 되고 있느냐. 60%가 넘는 법조인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은 훼손되고 있고 정치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였고 또 피지수첩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법조인들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을 정도라면 과연 시민들은 현 정권 하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느낄지 절대 그렇지 않겠죠. 하여튼 이런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되다 보니까 계속 편파적이고 편향된 수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떤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얘기되었었고 또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검사 인사제도를 좀 개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법조 일원화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 일원화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변호사들 중에서 법관이라든지 검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통일된 인사체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절대 다수가 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검찰의 조직에 들어가서 철저히 관리돼서 검사로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을 한 변호사 중에 그 검찰로 임용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법원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 약 50%의 법관을 변호사 중에 임명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소극적이고요. 최근의 보도에는 2012년까지 한 20% 정도 임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원 정도 또는 그 이상 법조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검찰 인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어떤 검찰 인사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거나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외부 인사에 의한 검찰 인사의 통제라든지 민주적인 의사의 반영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검찰총장을 인사할 때 현재는 그 청문회 대상이긴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하는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인사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국민의 또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 동일체 원칙은 2004년도에 상당히 좀 완화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검찰청법에 되어 있고 또 검찰총장은 총장과 검사장들이 소속 검사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동일체 원칙을 폐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유지되는 한 검찰총장만 정치적으로 행동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예속한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또 검찰 자체가 하나의 권력 조직화하게 되는데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검사 동일체 원칙은 이번 기회에 좀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기타 방법으로는 최근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수사권을 좀 분리를 하자라는 얘기들이 되고 있고 견제되는 조직을 좀 설립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려고 했었던 노력도 그 일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보는 방법이 어떠냐. 그다음 보다 본질적으로는 검찰총장 등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게 어떠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에 검찰총장들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방안을 좀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심하게 의심받고 또 심하게 인식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법부가 특히 사정기관인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심받게 되면 사실상 어느 국민도 그 기관이 행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민주주의 전체 차원에서의 커다란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애통한 죽음을 계기로라도 검찰은 하루빨리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를 위한 정치적인 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나라당이라는 여당이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책임을 지고라도 수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통해서만 민주주의 체제가 다시 서고 제대로 작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